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은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제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반가워하는 또 어떤 분이 나오실까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굿모닝 저희 치유비책 시간에서는 미스코리아 출신 겸 여배우 한 분을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에 모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여배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것도 있겠지만 이분의 건강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주말 사이 눈과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엔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날씨 정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한 주도 굿모닝 날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한파특보는 다시 발효됐습니다. 경기 일부는 한파경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은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강릉 1도,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출근길 추위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밤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눈이 올 텐데요. 제주 산지는 최대 20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2에서 7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떨어져서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겁니다. 빙판길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주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동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일겠고요. 당분간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붑니다.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추위는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듭니다. 설 연휴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수요일에는 강원 영서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시간 차량으로 이동하면 멀미를 할 수 있는데요. 차에 타기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식은 삼가도록 하고요. 귤이나 오렌지와 같은 신맛 과일이 멀미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또 은은한 아로마 향도 멀미 예방과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히터로 인해서 기관지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요. 1시간마다 환기를 해서 너무 덥거나 답답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서 잠시 쉬어가면서 스트레칭 마사지를 해주면 근육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귀성길, 비경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날씨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가장 핫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전해주실 경제 뉴스 뭐죠? 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을 함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중 금리가 알아서 먼저 오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곧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시중 금리는 선반영해서 먼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행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대출 금리들을 좀 보면 드디어 이 혼합형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5%대, 이 5자를 찍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구조를 좀 보시면 실은 고정금리라고 해도 완벽한 고정금리는 없거든요. 5년간은 고정금리였다가 나머지부터는 다시 변동금리로 바꿔지면서 이 금리가 책정되게 되는데 지금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이 가이드 금리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다라고 하는 저 가이드 금리에서 보면 다 오른쪽 보십시오. 5.01%가 있고 거의 다 5%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것이 가이드 금리이고 주거래 은행이 있다라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저 정도까지는 이제 매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금리 상승이 시작됐구나. 더 이상 저금리의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좀 생각해 두시고요. 아마도 주식시장의 급락 역시 이런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네. 나의 부채, 빚 관리를 예, 할까 예. 이런 고금리 시대에 여기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대출금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좀 상환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성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금 얘기입니다. 네. 이 금이라는 것이요. 뭐 아주 좋을 때도 금을 찾게 되고 또 아주 안 좋은 불황 때도 금을 찾게 되는데요. 이 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자산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실물금, 막 직접 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이금이라고 해서 금 ETF, 뭐 금펀드 등을 가입을 하는 건데 이 최근에 뭐 금융권에 또 우리 재테크 시장의 트렌드는 이 실물금 쪽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은행들, PB센터에서는 이 골드바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5kg에 달하는 이제 라지 골드바를 출시한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골드바가 1kg. 죠. 예. 우리가 골드바 하면은 저 1kg 정도가 가장 지금 뭐 유용하게 돌아가고 예. 있다라는데 지금 저렇게 작게 보여도 저 1kg 하나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한 저 라지 골드바 12kg짜리는 5억 원, 6억 원에 상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드바 하나가 웬만한 이제 서울 아파트 집값이 될 수 있을 정도인데 네. 지금 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이런 이제 실물 골드바, 이 실물 금들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한 수요도 비례해서 예.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금융시장이라든가 앞으로의 모습에 이제 우려가 커진다라는 뜻으로 해석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하나 저 이제 신규 골드바라는 저 실물금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신규 골드바 같은 경우 일단 15.4%의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 저게 골드바라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팔 때 수수료와 세공비에 대한 부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일단 한 16%, 18% 정도는 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골드바를 산다라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네. 네. 꽤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자산 축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또 이런 세금과 수수료 부담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 얘기도 했고 예. 골드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유동 자산이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됐는데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또 너무 빠져서 네네. 이렇게 저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일단은 이번 한 주도 좀 시장에 주목하시면서 특히 금리에 주목하시면서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핫한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 이슈 5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 이 시간을 마련해봤는데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임만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임 변호사를 아침 시간에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자, 모닝 이슈 5 코너는요. 핫한 이슈 5가지를 선정해서 순위별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우선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 보여주시죠. 1월 실업급여 신청 5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임 변호사께 좀 전해 주시죠. 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6.4%나 인상이 됐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월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 2천 명으로 역대 최고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2.2%나 늘어난 그 수치라고 합니다. 예. 실업급여는 내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내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에서 그만뒀을 때 받는 그 급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만둬라라고 했거나 회사에 사정이 생겨서 뭐 문을 닫았거나 뭐 이런 경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을 해서 결국에는 사업주가 이
노동자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실직하는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최저임금 감당을 하지 못해서 업체가 이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올 때부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0인 미만 그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사업장부터 먼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일단 최저임금이 16.4%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116만 4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네네.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116만 원 중에 13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으니까 한 3만 4천 원 정도만 그 정도의 이제 되는 부담이라는 거죠. 물론 예. 이제 금액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해고를 하지 말고 이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할 테니까 조금 더 버텨보자 이제 이런 의미를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 느끼는 그 고용주들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네. 분명히 고용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결국에는 일자리가 단기간에는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것은 이제 내수 증가로 이어져서 생산과 투자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물론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부작용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도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두 자릿수로 최저임금을 올린 적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있었어요. 맞아요. 2000년 이후에도 네. 5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크게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이게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우선 단기간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실업률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좀 최저임금 인상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제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이제 네. 2월과 6월을 한번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네네.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 1월보다 지금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 30몇 %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1월에는 설 연휴가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는 설 연휴가 껴 있었기 때문에 그 설 연휴 동안은 신청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 1월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없어서 네. 아마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났다는 이제 분석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2월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더 하는가를 이제 잘 살펴본다면 이게 정말 일자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월에 있었던 그 연휴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인지 그걸 분석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6월쯤 되면 원래 이제 임금 인상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한 3, 4개월 정도는 좀 취업자 수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 3, 4개월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네. 한 6월쯤 되면 과연 이것이 정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잠시 충격이 좀 있었다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정기간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네. 또 함께 나오는 의견으로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게 맞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 기간이다. 네, 네. 이 조정 기간 사실 지금 계속 두 자릿수로 오르는 게 이게 네. 상당한 그 부담이긴 하거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단기간의 조정 기간 동안만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단기적인 그 조정 기간 동안만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은 결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요.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닝 이슈 5 4위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27중 추돌 사고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예, 어제 원주에서 눈길에 27중 추돌 네.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 어제 오후 6시에 네. 이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원주 방향 19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요. 매지터널 입구로 빠져나오던 차량 20여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우선 50대 강모 씨가 이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요. 네. 나머지 1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스무여 대나 이 연쇄 추돌 사고가 네네. 나다 보니까 그 일대가 1시간 넘게 아주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고 합니다. 심각했네요.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눈길 사고죠. 아무래도 예. 이제 눈길 같은 경우는 제동력이 굉장히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만 뒤에서 들이받아도 그 들이받는 힘이 좀 세다면 앞에 있는 차들이 보통의 도로 사정이라면 당연히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뭐 네. 더 이상 밀리지 않겠지만 눈길 같은 경우는 계속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여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30대 가까워요. 27대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차들이 이제 눈길에 계속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경찰이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정확한 경위를 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아마도 블랙박스 확인이 끝나야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는 유난히 눈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네, 이런 네. 그 눈길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눈이 오면 위험하다라는 건 알면서도 사실 안전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눈길 운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닝 이슈 3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척 대형 산불이라는 키워드가 떴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3시경부터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에서 이제 산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산림당국에 따르면 아주 강한 바람을 타고 정상 능선을 넘었지만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확산 속도는 지금 현재는 늦어진 그런 상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진화헬기 18대가 지금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 산불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총 4차례 정도의 산불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건조한 날씨 그리고 또 산불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이. 특히나도 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의 어떤 실화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당연히 좀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튼 산불 한 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루 오후 동안이면 무려 4차례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피해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노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은요. 네. 현재까지 5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불이 난 곳 그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이제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제 삼척시 도계읍에서도 산불이 네. 났는데 여기 인근에 이 1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 10개 동이 있어요. 거기에 주민 50여 명이 현재 마을회관과 고교 체육관에 나눠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 밤에 불이 나다 보니까 네, 거의 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이 산불을 지켜보셨다고 하네요. 예,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산림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몇십 년을 키워야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의 실수라든지 우리의 그 방관으로 인해서 이런 큰 자산이 없어지는 것도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모닝 이슈 2위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여객기 추락이라는 키워드가 떴는데 네. 승객과 승무원 71명을 태우고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단 몇 분 만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떤 네. 사건이죠? 네, 승객이 65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이 6명, 총 71명이 이제 탑승했던 비행기가 그 도모데도보 공항이라고 모스크바 동쪽 외곽에 있다고 합니다. 이 예. 공항에서 올라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하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도 보면 생존자는 없다고 전하는 걸 보면 생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으로 보고요. 네. 다만 이제 한국인 승객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 특히나 이 여객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 세계가 지금 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인에 대한 얘기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테러는 아닐지 혹시 혹은 또 기체 결함은 아닐지 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비행기 추락 사고하면 이제 여러 원인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먼저 이 기체가 우리가 보통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를 이제 노후 항공기라고 하는데 네. 지금 네. 해당 비행기는 생산된 지 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 안 비교적 됐네요. 네, 신형 네. 비행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 당일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몇 개 그 일부 항공기는 운항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천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무슨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조종사의 실수인지 혹은 테러는 또 아닌지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쪼록 아까 임 변호사께도 말씀하셨지만 항공기 사고는 한 번 나면 사실은 생존자가 극히 드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드디어 모닝 이슈 5 1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항 규모 4.6 지진이라는 키워드가 떴습니다. 네, 굉장히 그 포항의 주민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먼저 좀 네네. 드는데, 뭐 포항에서는 이미 한 석 달 전쯤에 5.4였나요? 그때 굉장히 큰 지진이 한 번 있었고, 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지진 가운데 가장 피해가 좀 컸던 지진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여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진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 자체가 보통 이제 여진이라고 한다면 본진보다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제의 여진이라고 한다면 4.6 규모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이 지난 지진의 여진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진의 시작인지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또 이번 지진으로 어제 오후 4시까지 시민 36분이 지금 부상을 당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상 정도가 아주 심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그 육체적인 뭐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긴급 재난 문자가 지진 발생 후 7분 뒤에 발송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지진 발생하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이 되도록 돼 있는데 예. 이번 재난 문자 시스템에 오류가 좀 발송이 돼서 이게 뒤늦게 수동으로 보내진 거거든요. 이 사실은 뭐 골든타임 얘기가 저희가 뭐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지진 벌어지고 나서는 정말 1, 2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네, 이렇게 좀 허술한 어떻게 보면 문자 메시지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예,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 본가가 경주인 관계로 제가 경주에서 어제 새벽에 저도 진동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지진이 강했고요. 자다가 벌떡 깰 정도로 경주에서까지 지진이 느껴졌었는데 이번 지진이 발생한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그 지난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무려 91차례나 계속 여진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번 지진은 여진이라 하기에는 너무 큰 4.6의 네. 지금 그 강한 그 지진이 왔는데요. 지난 새벽 그 5시 3분에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 그 9km 깊이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진 중에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네네. 이게 그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그 홍태균 교수에 따르면요. 이번 그 지진이 단측면의 끝단이 추가로 확장되면서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까지의 여진은요. 그 11월 포항 지진 여파로 같은 단층에서 여진이 계속됐는데 네. 이번 지진은 전체 단층 가운데 끝단에 큰 단층이 어긋나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포항의 단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렇죠.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포항 지진이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야? 네,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 점점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포항 시민들이 좀 불안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뭐 자연재해를 미리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까 그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또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좀 조심해 주실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연예가의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터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바로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지 사진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사진 보여주시죠. 바로 아모르 파티의 주인공 김연자 김연자 씨인데요. 씨.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연자 씨가 올 가을에 결혼을 한다는 아하.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사실 그간 방송을 통해서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결혼해서만큼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해도 2019년 가을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 굿모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한 방송에 김연자 씨가 출연해서 올 가을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심지어 9월에서 11월 정도가 될 거라고. 꽤 구체적이네요. 네, 시기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네네. 상대가 누굴지 너무 궁금한데요. 많은 어떤 분들 분이죠? 이 김연자 씨의 마음을 뺏어가본 이 남자분이 누군가 궁금해하시는데 바로 이분 김연자 씨보다 일단은 나이는 4살 연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김연자 씨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고향분이다. 같은 고향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는 사실 활동을 김연자 씨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어서 네. 좀 힘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김연자 씨 공연장에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또 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4년 넘게 이렇게 만났던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게 스파크가 갑자기 튀면서 이게 결혼까지 지금 성공에 골인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팬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좀 응원하다가 네네.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김연자 씨 하면은 이제 결혼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의 결혼에 대해서 김연자 씨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 씨는 과거에 그 첫 번째 결혼을 두고 쇼인도 부부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 제일 동포인 18살 연상의 남편과 첫 번째 결혼을 했었는데요. 김연자 씨 말에 의하면 결혼과 함께 모든 재정권, 경제권을 남편에게 넘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았으면서 꼭두각시 같은 생활을 하면서 좀 이혼을 여러 번 결심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네. 뿐만 아니라 그때 김연자 씨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의 말로는 김연자 씨에게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식까지 키울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다고 하고요. 네. 또 자녀가 없다 보니까 남편과는 그냥 음악적인 대화만 계속했었는데 이 음악적인 대화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김묘성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결심하시게 된 게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떠나서 그 일본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래 생활했고 타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힘든 결혼 생활 많은 이제 지친 상황에서 하루는 이제 이렇게 동생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안부 연락이 왔는데 김연자 씨가 나 지금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 왜 거기 계속 머물러 있냐 빨리 한국으로 와라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내가 참 돌아갈 곳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번개처럼 스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니까 다시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이혼을 하고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30년 동안의 어떤 그 일본에서 생활 결혼 생활이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굉장히 씁쓸하더라 이런 어떤 마음을 또 토로하기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이혼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한국에서의 기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또 계기가 오게 되죠. 이게 바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룹 엑소 팬들 덕분이었다고요. 아하. 굉장히 지금 연관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요. 김연자 씨와 엑소라고 연관짓기 좀 어려울 텐데요. 한 음악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연자 씨가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엑소도 함께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앞선 무대가 엑소였고 그 뒤에 김연자 씨가 무대에 올랐는데 엑소 팬들이 이를 보고 김연자 씨의 노래 좋다 라면서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3년에 발표한 아모르 파티라는 곡이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김연자 씨가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장 무대에 서면 중고등학생들이 김연자 씨에게 언니, 뭐 누나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연자 씨는 엑소 팬들에게 감사의 영상 편지를 띄우기도 했었는데요. 네. 엑소 팬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꼭 불러주세요 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엑소 팬들의 파워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네, 예전에 네. 제가 그 골든벨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할 때 네. 그때 당시에
강진 씨의 땡벌이 그렇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한때 이를 맞아요. 굉장히 구가했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예, 지금 이 아모르 파티 노래 여러분 들으셨지만 네. 굉장히 정말 신이 나는데 요즘에 김연자 씨가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기름값 파티를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죠? 어떤 내용인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김연자 씨 노래가 역주행을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수는 뭐가 있겠어요? 행사가 굉장히 많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엄청 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을 다 하루에도 몇 곳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름을 이제 행사로 갈 때 한 번 넣고 올 때 또 한 번 넣는다고 하는데 하루에 뭐 기름값만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또 저 차가 보통 큰 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를 넣고 달린다고 하니까 뭐 아무르 파티가 아니라 기름값 파티 말이 많아요. 행복한 네네. 비명이네요. 행복한 비명이죠. 네. 그런데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 소식,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제 보도가 됐죠. 김연자 씨의 탈세 의혹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의 시작은요. 김연자 씨의 콘서트를 6년 이상 함께 진행한 공연기획사 대표 A씨의 양심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연자 씨가 콘서트나 행사의 출연료를 이 두 기획사로부터 나눠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래요? 이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김연자 씨 측은 이 대표 A씨가 김연자의 유명세를 악용하려는 것이다. 탈세를 하지 않았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때문에 김연자 씨 측은 이 A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고생 많이 한 분에게는 또 거기에 대응하는 기쁜 일만 생겨야 되는데 네. 또 기쁜 일만 생기지는 않네요. 아무튼 잘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정말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궜던 분들입니다. 백지영, 정석원 부부인데요. 얼마 전 정석원 씨가 긴급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가수 백지영 씨의 남편이자 영화배우인 정석원 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긴급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약 투약 혐의입니다. 좀 네. 충격적인데 어쨌거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얘기에 따르면 지난 8일이죠. 인천공항에서 정석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경찰에 따르면 정석원 씨가 호주로 출국을 해서 그 현지 술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8일이죠. 오후 9시 정석원 씨가 귀국하는 인천공항에서 곧장 체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때 체포되자마자 실검으로 바로 예.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요즘에 소식 자체가 너무나 빠르다 이제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 체포 후에 정성원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경찰에 따르면 정석원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바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석원 씨는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 클럽에서 이 한국계 호주인인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마약인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바로 조사를 받았었고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때에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필로폰 입수 경위, 그리고 투약 횟수, 또 함께한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예, 마약 투약이라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다 보니 아무래도 구속이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석방이 됐더라고요. 네, 일단 석방과 관련해서 경찰이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정성원 씨가 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단순 투약만 인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공인으로서 또 주거가 확보가 된다는 점, 뭐 이런 점 때문에 일단은 석방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은 이 정성원 씨의 모발과 또 소변을 국가서에 정밀 감정 의뢰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원 씨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정성원 씨가 이 혐의 사실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조사를 지금 받았고 어쨌거나 정성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라는 사과의 뜻의 입장문을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네. 희한하네요. 이 정석원 씨는 호주와 좀 악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주와의 악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2010년에 공익광고 촬영을 위해서 호주로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호주 공항에서 4시간 동안 억류됐던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이 네네. 있었는데요. 이때 좀 다른 사람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혼자 출국을 했었어요, 정석원 씨가. 근데 그때 영화 촬영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 좀 험상궂게 보이기도 했었고, 또 그때 공항 측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보니까 각종 뭐 무술 자격증 같은 것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 경찰은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다라고 오인을 한 거죠. 그래서 4시간 동안 감금을 했었고, 이때 정석원 씨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에 있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 정석원 씨가 긴급 체포됐었던 시점이 바로 아내 백지영 씨 콘서트 바로 전날이었죠. 그래서 이 백지영 씨가 과연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지 안 할지가 굉장히 또 궁금했었죠. 그렇죠.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목이 집중된 점 바로 가수 백지영 씨, 아내 정석원 씨의 이제 아내인데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백지영 씨가 콘서트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백지영 씨가 밝혔습니다. 내일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전날인데다가 콘서트는 또 관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콘서트는 진행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번 공연이 백지영 씨가 2016년도 임신으로 인해서 이 콘서트를 완주하지 못했었거든요. 일정을. 그러다 보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담아 또 준비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는 참 프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안이 이렇다 보니까 콘서트를 하게 되면 대중 앞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대중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프로다운 모습에 정점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백지영 씨가 직접 정석원 씨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팬들 앞에서 남편의 큰 잘못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아내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반성을 한다라면서 사과의 말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이 앞으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함께 잘 살아가는 모습을 좀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지난 하루가 10년 같았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결혼할 때 그 혼인 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함께 곁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눈물로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백지영 씨도 그렇고 이번 일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얘기인데요. 김미화 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미화 씨가 평창 동계스포츠대회 개막식 중계에서 한 이야기를 두고 논란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막식 중계에 김미화 씨가 함께 한 건데요. 그때 선수들이 입장을 했을 때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던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아프리카 선수들이 등장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선수들은 지금 눈도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봤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해설자가 아니다. 남아공에는 스키장도 있고 아프리카 선수들이라고 해서 스키를 못 타본 것도 아니다라면서 정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김미화 씨의 이런 발언이 좀 경솔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추임새를 뭐 그러게라는 식의 어떤 반말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김미화 씨가 이번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에 개막식 중계를 맡으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좀 평안하고 유쾌하게 그렇게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올림픽에 대한 사전 지식 정보가 부족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캐스팅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김미화 씨가 남북 한반도기를 두고 한 말도 또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북 선수단이 이제 함께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할 때 김미화 씨가 이제 그런 발언을 했죠. 이 독도를 빼라고 한 IOC의 결정
물론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불만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측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죠. 일단 이건 뭐 소신 발언이다 아니면은 진행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뭐 이런 네네. 또 얘기들이 분분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네. 그 이후에 김미아 씨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또 이걸 두고도 논란이 다시 점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 사과문을 직접 게재했는데요. 사과에 어떤 공식이 있어요. 사과는 원래 사과만 하고 자신의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빼는 것이 추후의 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여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미아 씨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일베들의 악의적인 밤샘 조리돌림, 그러니까 망신 주기로 네. 일부의 비난이 여론이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제 불찰입니다. 올림픽 중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글쎄 이 사과문에 이 해당 논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베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네, 하면서 이게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전혀 정치적인 것이 아닌데 왜 스스로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느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김미아 씨가 또 다시 한번 사과문에 대한 사과문을 또 올리게 됩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부적절한 사과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깊은 사과드립니다라고 다시 한번 글을 남겼어요. 네네. 예. 아유,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특별한 손님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셨고 뭐 지금도 미인이십니다만 네. 누구신지 함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미스 코리아 예. 홍여진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아침인데도 미모가 눈이 부시네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어저께 저녁에 그 올림픽 네. 그거 보느라고 네. 잠을 설쳐갖고요. 네. 좀 피곤합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에 또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개인적으로 네. 홍혜진 씨는 이제 누님이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돈독하시네요. 분이세요. 예. 제가 그 K본부 있을 때부터 네. 같이 이렇게 뵀던 그런 분인데 오늘 이렇게 또 건강에 대한 전도사로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예. 네. 지금 이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희망의 아이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이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네. 나와주셨다고요. 어떤 병 때문에 나오셨어요? 네, 지금도 주변에 유방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네.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만 12년 차가 됐어요. 오. 예, 되게 엊그제 같은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네네. 저도 유방암으로 많이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치유비책 시간에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용기를 내주셨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또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치유비책 주제 유방암 물리친 홍혜진 씨의 건강 비법.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재현 암외과 전문의 그리고 김정현 산부인과 전문의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유방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쎄쎄쎄 이문숙 씨도 유방암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유방암을 앓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유방암은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중에서 갑상선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도에 유방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는 17만 1,990명으로 2012년에 비해서 38%나 증가했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50대가 39%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서 40대가 28%, 60대가 21%, 70대가 8%, 30대가 6% 순이었습니다. 네, 나이가 많으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50대가 가장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유방암은 40, 50대 중년 여성의 암 사망에서는 1위의 원인이기 때문에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질병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주변에서 유방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유방암이 많이 퍼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많이 됐을 때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출산이 늦어진 경우 또는 출산을 하지 않거나 또는 모유 수유들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이런 사회적 문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노출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환경 호르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초경이 빨라져서 에스트로겐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발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요즘 호르몬 갱년기,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치료 또는 피임약, 요즘 피임약은 많은 위험들을 줄이고 있는데요. 또 그런 약들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예지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이걸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피임약은 아닌 것 같고요. 여성 호르몬제를 40대 후반에 조금 힘들기 시작을 해서 복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걸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유방암 노출 위험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만 3년째 먹고 있을 때 멍울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실제로도 보니까 50대 여성분들이 갱년기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분일수록 이 갱년기 증상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은데 정말 이 갱년기 약이 유방암을 좀 유발할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제 갱년기 호르몬제가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많이는 아니고 5년 이상 복용했을 때 1000명 중에 2명 정도에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처방을 받으실 때는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조명 때문에 유방암에 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요즘 빛공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요즘은 이 빛이 발견된 이후로 저희들이 밤낮을 지새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빛공해에 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밤에 잠을 자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암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효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암 환자들은 거의 멜라토닌이 소진되어 있고요. 또 유방암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멜라토닌이 에스트로겐 분비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병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파남보 계열의 빛, 그러니까 요즘 조명이라든지 LED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조명이 여기 많잖아요. 방송하려면 조명을 많이 켜두는데 방송인들도 그러면 이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특히 여성분들. 그렇죠. 우리가 보통 55세 이후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밤에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조명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은 이런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또 많이 빛을 봐야 되는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이죠. 햇빛. 낮에 햇빛. 햇빛은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는데 밝혀진 바로는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을 됨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증가되고 골다공증도 예방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유방암이 뭔지, 왜 생기는지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전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렇다면 홍여진 씨는 어떻게 고쳤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강 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건강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희 코너도 건강정보죠. 너무 엎드려 절받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진짜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은인과 같은데요. 솔직히 젊었을 때는 이런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채널을 돌렸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연히 그때가 10월이었어서 그 핑크 리본이라고 유방암 캠페인 기간이었었어요. 보는데 유방암 얘기를 하는데 멍울을 잡히면은 위험한데 멍울을 어떻게 잡는 법을 TV에서 소개를 하는데 같이 보고 따라하다가 저도 같이 이게 멍울인가 해서 병원을 갔던 거죠. 안 그랬으면 몰랐던 거죠. 진짜 우연치 않게 TV 프로그램을 봤고
자가 진단법을 따라하다가 네. 유방암을 발견하셨다. 정말 다행이네요. 예.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자가 테스트를 해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통증이 없는 멍울, 이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경우보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피부를 좀 관찰하셔야 되는데 피부 색깔이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귤껍질처럼 피부에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함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특히 유두 함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네. 유방 조직을 연결하고 있는 손들이 있는데 네. 그 암 조직이 그거를 잡아당겨서 함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는 유두에 분비물이 있는 경우, 네. 특히 이제 혈성 분비물, 즉 피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이유 없이 유두에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 네. 이런 경우들도 한 번쯤 의심해보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유방암 증상 체크리스트를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5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5가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의 한쪽 부분이 빨갛게 되거나 피부가 벗겨진다, 모양과 크기가 변한다, 가슴 피부가 색소 침착이 되거나 귤껍질같이 변한다, 유두가 함몰되거나 분비물이 나온다, 가슴이나 팔 아래 두꺼운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제 이런 5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예. 조금은 의심을 해보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홍호진 씨께서는 이런 증상들을 네. 보시고 아시게 된 건가요? 네, 물론 이 자가 진단하는 법을 저도 똑같이 따라했더니 예. 잡혔는데 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우나를 갔는데 앞에 어떤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그 막 안에 앉아 있는데 네. 가슴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한번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유방암 말기셨어요. 그래서 한쪽을 완전히 절제를 하셨는데 네. 딱 보기에도 티가 나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본인들은 몰라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초기에 이제 발견하셔서 우리 저 홍효진 네. 누님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있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거 좀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가 진단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유방을 만져보아서 네. 뭐 종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자신의 유방의 촉감이나 모양이 익숙해지면 전 멍울이 아닌 그런 종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네네네. 거울 앞에 서서 네. 양팔을 내리고요. 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유방을 관찰합니다. 네. 양쪽이 다르지 않은지, 그 주름이 있지 않은지, 뭐 움푹 들어간 곳이 없는지, 네. 그리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팔을 깍지를 끼고 머리 뒤로 이렇게 대시고 얼굴을 앞으로 민 다음에 유두의 위치가 다르지 않은지 네. 또 움푹 들어간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 이 상태로 좌우로 30도씩 돌려가면서 확인을 네. 같이 해주시고요. 양손을 허리에 대고 어깨랑 팔을 앞으로 밀고 네. 고개를 숙여서 유두의 위치가 다르지 않은지 움푹 들어간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예. 한쪽 손을 머리 뒤에 대고 촉진을 네. 젖꼭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이제 종괴가 없는지 촉진을 하시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유두를 살짝 짜서 분비물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양쪽 다 시행하신 다음에는 옆으로 누워서 똑같이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하시는 한 게 번. 좋고요. 네. 네. 보통 폐경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고 네.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월경 후에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하시는 게 그렇게, 가장 좋습니다. 네, 한다면 주기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난달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도 알 수 예. 있고 네. 이 자가 진단으로 인해서 70% 정도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예. 생존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유방암 생존율이 0기에서 1기까지는 거의 95% 정도까지. 어휴, 예, 다행이네요. 2기는 한 88%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3기부터가 문제인데 3기가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4기는 거의 3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호르몬 수용체나 허투 수용체, 조직 분화도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없는 걸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삼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더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조직 분화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생존율이 낮은 걸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배우 홍여진 씨께서는 다행히도 정말 초기에 발견을 하셨는데 발견 이후에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수술 물론 했죠. 유방암의 그 치료는 제 1순위가 수술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이제 초기 발견이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항암과 방사선을 다 했는데 그 뭐라 그러나 조기래도 다행히 선생님께서 착한암이 있고 또 악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착한암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두려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술하십시오 그랬을 때는. 무섭죠. 수술하는 건 무섭지 않은데 내가 암이 걸렸다는 그 사실, 그 팩트가 무섭더라고요. 참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성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고민이 되고 참 심리적인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여자분들에게는 이런 수술법 같은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결정이. 그렇죠. 여성분들은 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궁암하고 유방암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궁암을 수술하고 나서도 여성성이 상실된다는 느낌이 너무 크고요. 유방암은 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수술을 할 때 전절제술, 유방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좀 부분 절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이 병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수술 후 항암 그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는 보형 치료,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저희 근육을 이용해서 이런 유방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하고 있어서 그만큼 큰 상실감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절제했다고 발표해서 이제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요. 유방암에 걸리진 않았지만 걸릴 확률이 87%다라는 걸 알고 미리 예방해서 이제 절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가 있나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브라카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여서 유방 절제를 하게 되셨는데요. 그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런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방적 절제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미국에서의 한 연구에 의하면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받은 639명을 관찰한 결과 90% 정도 유방암을 예방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유전성 유방암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암 수술 이후에 따라오는 게 바로 또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 홍여진 씨께서도 물론 항암 치료 경험이 있으시죠? 항암과 방사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빛을 쏘여서 세포를 죽여요. 저는 지금도 왼쪽을 했는데 왼쪽은 땀이 안 나갔고 그러니까 땀이 안 나니까는 여러한 이렇게 분비가 잘 안 되니까는 이쪽이 많이 피곤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은 호르몬 치료를 5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는 거긴 하는데 그게 또 사람을 잡아요. 그게 또 손발을 저리게 하고 여성 호르몬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갱년기를 빠르게 촉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송 원장님, 이 항암 치료에 대해 좀 보충해 주신다면. 그렇죠. 이게 이제 유방암을 아까 수술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에다가 방사선 치료 또 호르몬 치료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요. 항암 치료는 다시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욕부진, 구토 증상, 장염도 있지만 탈모예요.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예쁜 스카프나 가발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방사선 치료는 여기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피부 염이라든지 화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폐렴이라든지 림프 부종이 좀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방금 홍여진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폐경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얼굴 홍조라든지 또는 폐경으로 인한 증상들 또
더 나아가서는 골다공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늘 여기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홍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정말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신 그런 경우신데 네. 항암 치료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다면서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주위의 시선과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주변에 암 환자들,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또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셔갖고 네네. 저 혼자인 상태였었는데 하다못해 나한테 밥 한 그릇을 해주는 것도 암 환자 음식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진짜 잘못될까 봐 그렇죠. 예, 많이 조심스럽죠, 저기도 굉장히. 하고 예. 또 그 당시에 또 뭐 교제하던 남자친구도 이렇게 부담된다고 떠나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나 혼자 지금은 이제 그 피주머니를 안 차는데 그 당시는 피주머니를 찼었어요. 그래서 그 피주머니를 한 2주, 한 보름 차면서 그리고 제가 밥을 져서 혼자? 해먹고 그랬었어요. 야, 그러면은 진짜 다행히 왼팔이라 괜찮았죠. 오른팔이면 그것도 힘들었을 네, 텐데. 아니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우울증도 좀 그렇죠. 왔을 것 같고. 예, 그때 이제 우울증이 좀 많이 왔는데, 근데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행히 일찍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진짜 암 환자들한테 열심히 그런 거 좀 잘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이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뭐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암이란 게 전부 다 얘기하신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오니까요. 가족들도 환자분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알려주는 분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그분들이 조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환자분을 너무 많이 배려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뭐 반대로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막 가정일도 계속 시키고 뭐 이러는 남편은 참 이게 적절한 게 참 중요한데. 네, 문제가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환자분들은 상담을 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울감이라든지 상실감이 있을 때 그 정신과나 이런 상담을 받는 것을 좀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근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병원에 가시면은 명상이나 이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또 혼자 하기가 힘든다면 이완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제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신과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가는 곳 이게 아니라 뭔가 이제 마음의 네. 병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누구나. 그러니까 네. 상담을 받으러 가는 곳이라고 맞아요. 해서 좀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야 이런 부분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항암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잘 이겨내신 이후에는 네. 재발 위험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특히 노력을 많이 유방암은 하셨- 네. 재발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네, 그 네. 당시에도. 네. 다른 암은 5년이면 완치 판정을 받는데 유방암은 10년이라고 그래서 솔직히 지난 10년 동안 진짜 어디가 조금 이상만 있으면은 무섭고 그렇죠. 또 병원 달려가고 그랬고 지금도 네. 10년이 넘었는데 주변에서 보면 10년이 넘었어도 또 유방암으로 또 재발을 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네, 네. 이거는 평생 예. 예. 안심할 수가 안심할 없는 수가 없는 그런 것 병인데 같아요. 유방암 재발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2016년에 발표한 대한유방암 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방암 재발률은 6에서 2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5년 이내에 재발하는데요. 그중에 4명 중에 1명꼴로는 10년 후에 재발하기도 진짜 합니다. 10년이 있네요. 무서워. 네. 또 재발한 환자분들한테 또 재발할 확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홍현희 씨는 네. 다행히도 지금 뭐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 비결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네요. 예. 어떻게 소개 좀 되시죠? 해주세요. 네, 유방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토마토, 브로콜리. 예, 저도 유방암이 걸리고 나서 알았어요. 그 전에는 토마토를 좋아하긴 했지만은 설탕에 재서 먹고 맞아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에 좋은 거의 성분이 라이코펜이라는 그 토마토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먹자니 방울토마토도 먹는데 한계가 있고 그럼요. 금방 예, 질려요. 예. 근데
그거를 식생활, 우리 한국 음식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밥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김치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토마토를 밥을 하고 잘 안 쓰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아침에 브렉퍼스트로 계란하고 토마토하고 같이 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아침에 계란하고 토마토를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먹어도 되고 토마토가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을 먹어도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니까. 그 활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토마토가 의학적으로도 정말 유방암에 효과가 있나요? 네, 토마토에는 아미노산, 당질,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구연산, 사과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 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젊게 유지시켜주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에서는 유방암, 남성에서는 전립선암, 그리고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홍여진 씨께 죄송하지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집에서 드시는 음식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진짜로 만들어 오셨어요, 아침에.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준비했습니다. 토마토 밥.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고등어 조림인데 이것도 토마토로 고등어 조림을 하시나 봐요. 이 토마토가 밥에 우리 이제 이태리 식당 가면은 리조또라고 그래갖고 그 죽 같은 밥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또 그 고등어 같은 데 넣으면 비린 맛을 잡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연 조미료예요. 다른 미원이나 다시다를 안 넣어도 충분히 여기서 좀 짭짤하죠. 짭조름하죠. 다른 거 안 넣어도. 지금 가져오셨는데 일단 밥 모양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는 사실 흰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색깔이 그냥 먹어도 지금 간이 많네요. 여러 가지가 지금 토마토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넣으신 것 같고.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브 오일 한 방울 넣어서 똑같이 그 압력밥솥에 밥을 지면은 돼요. 근데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으면은 좀 질게 돼 갖고 리조또 같고.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고등어 조림에도 역시 토마토를 넣어서 졸여 주셨는데 야, 이게 토마토의 신세계 토마토도 그렇지만 그 고등어의 신세계예요. 그렇죠. 비린내를 잡고 그냥 조림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등어 조림하면은 생각나는 그 색깔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비주얼이. 그렇죠. 고등어 조림하면은 보통 이제 김치, 묵은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묵은지 아니면 간장. 색깔이 빨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화사해요. 그리고 거한 요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짠맛 없어갖고 먹기도 되게 부드럽고요. 자, 그러면은 홍여진표 건강 레시피 토마토밥 레시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일단 바라 현미를 잘 씻어서 불리고. 그냥 흰쌀로 해도 되고요. 바라 현미 같은 거는 불려야 되니까 불려서 하고 그 위에다가 그냥 집에서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 같은 거 쓸어서 넣는데 이왕이면은 껍질을 까서 넣었으면은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큰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껍질 까서 얼려놨다가 그 얼은 걸 그냥 이렇게 조각 내서 넣어도 되고 또 나머지 이제 채소 같은 거 브로콜리, 피망 또 거기다가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쓸어서 넣어도 되고 그냥만 해도 맛있어요. 자, 그다음에 고등어 조림도 바로 레시피를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조림 같은 경우는 생토마토보다는 저는 깡통 토마토 있죠. 이렇게 깡통에 보면은 그 홀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데쳐서 껍질 깐 거를 이렇게 캔에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넣어서 해도 되고 김치찌개를 해도 좀 참 맛있어요. 김치찌개를 해도요. 아무튼 토마토를 진짜 다양하게 활용하시네. 보통은 진짜 썰어가지고 그냥 재서 먹기만 하잖아요.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거나 이게 끝이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니까 토마토를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홍여진 씨의 마지막 비법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마지막 비법은요, 바로 고무장갑이네요. 설거지를 많이 하시나요? 자, 이게 뭔 얘기죠?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 10cm를 잘랐어요. 그래서 그 림프절을 드러냈기 때문에 부종이 많이 오고
여기 들기까지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체조를 해도 되기는 하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저기 부엌 같은 데서 고무장갑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여기 이제 탄력성이 있으니까는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이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머리 뒤쪽으로 해서 요걸 잡아 당겨요. 이걸 잡아 당기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요. 이완이 되잖아요. 이완이 돼 갖고 이렇게 네. 당겨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수술했던 부분을 그냥 뭐 손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네. 이걸로 요거만 잡아 당기면 되니까는 네. 그리고 등도 이렇게 펴지고 또 반대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수술을 안 한 사람은 솔직히 이런 도구를 갖고 뭐 뒤로 해갖고 이렇게 쫙쫙 하는데 네. 솔직히 저도 아직 뒤로 안 돼요. 이쪽은 안 돼요.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리를 하지 말고 요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 목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내밀게 되면은 이쪽이 아무래도 스트레칭이 돼요. 네, 이쪽 수술한 쪽이. 네. 자, 지금 그 홍인희 씨께서 고무장갑 활용해서 운동을 하셨는데 김 원장님 어때요? 네, 유방암은 치료 후에 그 네. 수술 부위 통증이나 관절 구축 등의 그 상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항암 치료 후에는 뭐 손발 저림,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런 유방암 환자의 회복을 돕고 활기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빠르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 예. 굉장히 잘 알고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고무장갑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네. 탄력이 세니까 너무 네.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요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예, 괜찮다는 거죠. 예. 이제 수술하고 바로 나셔서는 이게 그 부종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구축 상태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건 조금 힘들게 되고요. 그 천천히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그래도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들을 병행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일주일에 근력 운동 3회, 유산소 운동 3회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도 한 30분 이내에서 시작하셔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네. 뭐든지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한테 맞게 시작하는 게 좋고요.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홍여진 님이 이제 많이 진행이 그러니까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네. 탄력이 있는데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센데요, 생각보다? 이 탄력이 좀 약한 운동 고무로 되어 있는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늘어나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예. 그다음에 생활에 있는 저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라는 이제 그렇죠.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유방암 수술 후에 자가 마사지를 해서 또 효과를 볼 수도 있다면서요? 네, 림프 부종 마사지가 있는데요. 유방암 환자의 림프 부종은 보통은 수술 후에 이제 림프관이 변형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림프관이 변형되면 림프액의 순환이 정체되기 때문에 림프액이 고여서 몸통이나 팔 쪽이 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네, 네. 이걸 예방하기 위한 마사지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상치 림프 부종을 위한 마사지인데요. 이제 목에 있는 림프절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10회 정도 자극을 하시고요.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천천히. 쇄골 있는 데까지요? 여기 네. 요 위쪽. 목에서 귀 뒤에서부터 목 네. 아래로 천천히 네. 10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쇄골 위쪽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아, 쇄골 부위를. 네, 쇄골 위쪽. 쇄골 위쪽을 위쪽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부종이 있는 쪽 반대쪽 겨드랑이를 네. 또 10회 정도 자극을 해주시고요. 반대쪽을요? 네. 그런 다음에 부종이 있는 쪽 팔을 아래에서부터 목 쪽으로 천천히 마사지를 20회 정도 해주시고요. 또 부종이 있는 쪽 겨드랑이에서 반대쪽 건측으로 천천히 이렇게 한 3-4번에 나누어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부종이 있는 쪽 서해부를 10회 정도 자극을 하신 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겨드랑이에서 서해부 쪽으로 천천히 마사지를 20회 정도 매일 해주시면 네.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것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훑어 내려오는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요. 네. 좌우로 갔다가 밑으로 네. 내려오는. 림프절 구멍이 겨드랑이와 애가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흘려가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유방암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저 건강 전도사시니까 홍인희 씨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어떤 아까 우리 그 김정현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 이제 100세 시대에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일병장수래요. 저 같은 경우도 한 가지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해서 맞아요. 오래 살 수 있듯이 네. 진짜 병이 아주 없는 것보다는 어떠한 자기가 병을 갖고 있더라도 네. 그거를 잘 관리해서 네. 더 노하우가 생기면은 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네요. 나는 왜 병이 생겼어? 맞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이 자체가 우울적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채소값이 천정부지. 설 명절을 앞둔 요즘 더욱 비싼 몸값 자랑하는데 채소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채소는 우리가 필요한 그 영양분을 일부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미네랄, 여러 가지 각종 비타민,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이런 것도 섬유질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꼭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물질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채소. 채소를 잘 챙겨 먹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적당한 채소 섭취는 성인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면역성을 높이고 뇌 활동을 촉진시켜준다는데요. 아이들에게 채소는 어떤 존재일까요? 채소 좋아해요? 아니요. 왜 안 좋아해요? 맛이 없다. 맛 없어요? 엄마 다 안 줬어요. 안 좋다고요? 네. 그럼 당근 잘 먹어요? 당근이요? 예. 네. 정말 잘 먹어요? 지금 갖다 주면 먹을 거예요? 아니요. 채소를 먹이고 싶은 엄마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고민이죠. 고기만 되게 잘 좋아하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야 돼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채소 먹이기는 부모들의 수건 사업 수준인데요. 그 숙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채소를 먹지 않은 아이 때문에 자칭 채소 박사가 됐다는 신진희 주부. 채소를 먹이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했다는데요. 지금은 뭘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돈가스 소스 만드는 중인데요. 각종 야채에다가 과일 한두 가지 정도 넣어서 갈아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뿌려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채소를 잘 먹이는 방법 첫 번째, 채소를 갈아 소스로 만들어 먹인다. 잘 갈린 채소를 버터, 케첩, 간장 등 각종 재료와 함께 끓여주면 채소가 듬뿍 들어간 특제 소스 완성! 아이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에 뿌려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녀가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이건 밀가루 반죽 같은데요? 네, 야채 튀김 할 건데요. 이런 깻잎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갈아줘도 향이 너무 강해서 안 먹고 잘 안 먹는 또 야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튀겨주면 바삭바삭해서 제법 먹더라고요. 향이 강하거나 식감 때문에 안 먹는 채소들을 튀김 반죽을 묻혀 기름에 튀겨줍니다.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에 아이들도 잘 먹는다는데요. 튀김을 좋아하는 아이를 보며 생각해낸 방법이랍니다.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채소로 돈가스 소스와 튀김까지 손이 꽤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매번 이렇게 만들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많이 번거롭죠. 근데 어쩌겠어요. 아이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먹여야 되니까. 근데 고맙게도 요즘에 길이 들여져서 각종 야채 다져가지고 볶음밥 해주면 제법 먹더라고요. 아이가 커갈수록 채소를 안 먹어 고민이 많다는 주부. 채소를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지금은 평소에 먹지 않는 당근, 양파 등 채소를 잘 먹어 한시름 놓았다고 합니다. 이때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주부. 다 된 볶음밥에 음료수를 뿌린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생각해낸 마지막 비법. 지금 드신 건 뭔가요? 이거요. 이게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간 채소 음료인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야채를 잘 안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배달시켜 먹는 음료인데 가끔 이렇게 요리에다 넣어서 해주면 아이 부족한 영양 성분도 채워주고 맛도 새콤달콤해서
잘 먹더라고요. 이 한 컵에 하루 섭취 권장량인 350g의 채소가 들어있다는데요. 14가지 유기농 채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케첩과 같은 새콤달콤한 맛이나 아이 입맛에도 안성맞춤. 엄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채소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채소라면 질색을 했다는데요. 바삭바삭해. 과자 같아. 맛있어? 응.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튀겼는지 알아? 다음부터 그냥 깻잎도 한번 먹어봐. 아직 아니야, 그거는. 비록 만드는 과정은 길었지만 아이가 맛있게 잘 먹어주니 힘들다는 생각도 사르르르 녹아버린다네요. 너무 흐뭇하고 좋죠. 이렇게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은데 잘 먹어주니까 너무 좋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지닌 채소. 제 아무리 몸값이 비싸져도 우리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 오늘도 채소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2월 12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우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